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옆에 분께 마음의 거리를 좁히겠습니다라고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실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그리고 잘 실천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거리를 좁히자라는 게 주제입니다. 이 코로나가 사실 인간 사이에 전염병을 전파시키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맞죠. 이 무시무시한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거리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이 지금 코로나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제가 우연히 얼마 전에 택시를 한번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제가 사례가 요즘 자주 걸립니다. 심지어 제 치매에 이렇게 사례가 걸려서 그럴 때마다 약간 슬퍼지기는 하는데, 그 택시 안에서 갑자기 그게 이렇게 걸렸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제가 기침을 크게 한다는 것이 사실 기사님께 굉장히 부담을 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기침을 하게 되는데, 사실 코로나 시대가 아니면 그냥 기침을 마음껏 하겠죠. 그죠? 물론 가리고 하겠지만, 그럴 때 아마 기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가지고 있는 물을 건네주면서 이 마시라고,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인 생활 가운데 이런 코로나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인간 사이에서 막아야 될 부분이 전염병의 전파인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인간 사이에 전파되는 것이 전염병뿐만이 아닌 거죠. 그죠? 접촉을 통한 위로, 사랑, 공감, 이런 부분들이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가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삶의 의미를 더해주게 되는 이 친밀감이라는 부분은 삶의 의미를 굉장히 풍성하게 해주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막아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생명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실천을 했는데, 결국에 와서는 생존의 필수적인 관계의 단절을 점점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은 소중한 사람, 중요한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적들이 많으면 생존하는데 굉장히 위협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리고 데보라 블럼이라는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식은 생명을 유지시켜 주지만 관계는 생명 그 자체라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지면 훔쳐서라도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관계가 나빠지고 단절이 돼서 우울해지고 상처가 있게 되면 내 앞에 산의 진미가 있어도 사실 먹기가 싫어집니다. 그만큼 음식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근원적으로 우리 생명을 좌우하는 부분은 이 관계일지인데, 코로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는 많은 제약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코로나는 성인뿐만이 아니라 학생, 젊은 학생, 어린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단절이 외로움을 유발했고요. 그리고 우울과 불안, 특히 이 사회적인 단절로 인한 외로움은 청소년기의 이 시기장애, 폭식이나 거식, 그리고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자해를 이렇게 유발하게 된다는 그런 발표들이 최근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년간의 공백,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공백이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로 협조하고 서로 이렇게 상생을 위해서 서로 도움의 기회들을 학교를 가지 않고 친구들과 단절되는 바람에 자녀들한테 그 배움의 기회가 없어지면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처음 겪죠. 누구나 겪지 않았던 상황을 우리가 접하게 됐습니다. 거리두기는 지속되고 있고, 이 개인을 넘어서 국가 간에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경을 봉쇄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자기 보호 정책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참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는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스트레스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스트레스라는 걸 이해를 하려면 크게 두 가지 상황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불확실성이 커지면 그건 인간이 느끼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입니다. 이 코로나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백신을 맞으면 어떻게 될지 끊임없이 우리한테 불확실성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으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좀 안전하게 느끼는데 이거는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우리는 통제를 받아야 되고 이걸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미약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한 그 상태에서 이걸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도적으로 자신의 일을 잘 해오던 사람들도 코로나라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언제 감염이 될지 불확실과 통제력은 점점 잃게 되겠죠.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 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 낮에 그럴 때하고 밤에 그럴 때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특히 깜깜한 밤에 그 길을 걸을 때는 내가 혹시 도랑에 빠지지는 않을지, 또 그때는 마을 어른들이 백여우가 나타난다는 그 얘기가 마치 그 어두운 그 시간에 마치 나타날 것 같은 이 두려움에 쌓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년 동안 그 깜깜한 그 시기를 우리 몸은 계속 반응하고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거리를 두기를 통해서 오는 사회적인 단절은 결국 무기력하고 우울증과 불안에 빠뜨리게 되고 특히 심장질환의 환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최근에 발표된 거에 의하면 영국 국민의 7명 중에 1명이 상담이, 정신과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2차 대전 이후에 정신 영역에 가장 나쁜 영향을 주게 된 게 이 코비드-19, 이 코로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가요? 한번 잠깐 이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2019년 초반에 있었던 그 이렇게 정신과 처방 건수와 20년 내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발병하고 나서 6개월 그 기간, 그러니까 19년 초기 6개월, 20년 초기 6개월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모든 병원의 과가 이 그 처방 건수가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신과만 11% 정도 늘어났는데 불행히도 점점 그 처방되는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경도의 우울증이 12% 정도 늘어나고 중등도 우울증이 점점 8% 정도 늘어나고 사실은 정신과 영역에 지금 다른 과보다도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 이 코로나가 우리한테 정신적으로 얼마나 압박을 주고 위험을 이렇게 가중시키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존 볼비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애착 이론을 만든 분인데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애착 대상, 소중한 대상에 접근하지 못하면 우울, 불안, 자살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 코로나로 인한 정신 건강이 사실은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겪게 되는지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코로나에 걸리는 것도 굉장히 두렵고 힘든 일이죠. 하지만 그걸 걸리지 않게 우리가 신경 쓰는 것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 전염병 과거에 이제 이게 패스트라는 전염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알베르 까미가 그 패스트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패스트 환자가 되는 것도 참 피곤한 일인데 패스트에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걸리게 되면 두려울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될까 사실 죄책감도 굉장히 심하게 느끼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는데 이걸 피해가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도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불안, 이런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감신경계라고 그러는데 긴장 반응이 굉장히 일어납니다. 언제든지 도망을 가고 대처하기 위해서. 그래서 심장도 굉장히 빨라지게 되고요. 호흡도 거칠어지고 힘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설사가 일어나는 현상도 자연스럽게 신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통, 어지럼증 이런 신체적인 이 질환도 굉장히 가중시키게 되고 갈등과 고립이 더 심해집니다. 이런 취약한 상황이 되면 될수록 갈등과 고립이 증가돼서 싸움도 늘어나게 되고 고립되어 지내는 사람들, 양극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우리 청소년기에도 게임에 빠지거나 혼자 지내는 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슬라이드를 잠깐 보실까요? 이런 이 실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두려움이 증가되게 되면 질병이나 위기의 상황이나 이런 게 증가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거리를 두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고립적인 부분들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초반에 우리가 이런 질병으로부터 이렇게 거리를 두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상태에서 혼자 그 부분을 이렇게 지내기 위해서 방역도 신경을 쓰고 많이 씻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립이 된다는 거죠. 독방감금이라는 책을 쓴 이 리사 켄트라는 작가는 독방에 고립돼서 혼자 지내는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봤더니 정신질환자들이 앓고 있는 모든 증상을 다 겪고 있더라는 거예요. 망상도 생기고 환청도 생기고 불안장애도 생기고 심지어 수면장애,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정신질환이 앓게 되는 이런 증상들을 다 겪게 되더라는 거죠. 이제 고립이 강화되고 이러면 방금 얘기했던 이런 정신과적인 증상도 강화되겠죠. 그래서 우울, 불안, 수면장애 이런 것이 증가되면 내가 건강에 대해서 점점 더 신경을 쓰게 되면 다시 두려움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이 커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차츰 고립이 되기 시작하면서 정신과적인 증상이 훨씬 더 심화돼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실존의 위기 상황에서 최근에 캐나다에서 나온 논문, 21년도 6월 달에 논문을 보면 외로움, 사회적인 격리기는 우울, 불안뿐만이 아니라 비만, 당뇨, 뇌졸중 이런 심장질환을 일으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거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친밀감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림으로 이렇게 볼까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면 두려움이 증가돼요. 그러면 우리는 경계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될수록 갈등과 고립은 점점 심해집니다. 버스에서 마스크 안 썼다고 심하게 싸우게 되고 이런 경계심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사소한 자극에도 우리는 예민하게 됩니다. 특히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점점 취약해지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약해지면서 그런 상황이 되면 쉽게 그렇게 반응을 하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단절해서 혼자 지내게 되는 이걸 선택을 하게 된다는 점. 그렇게 되면 우울, 불안 증상이 가중되고 건강에 대한 염려가 커지는데 여기에 코로나 자극이 오게 되면 다시 두려움이 증가되면서 차츰 우리는 악순환의 이런 패턴에 갇히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이 실존에 대한 우리 생존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정신과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위험에 끊임없이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잠깐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는 위험에 대처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뇌는 참 많은 걸 처리하잖아요.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데 사실 최근에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뇌는 굉장히 단순한 기관이라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뇌가 가장 먼저 처리를 하는 것은 이것이 안전하냐 위협적이냐부터 처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거나 안전하지 않거나 위협적이라고 느껴지면 다른 걸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능률도 떨어지고 이런 코로나 시대에 위협적인 상황에서는 사실은 다른 일을 해도 잘 되지 않고 쉽게 눕게 되고 어떤 처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이런 위협의 상황이 계속 노출되다 보면 내가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 안전
위협적인 그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사실 다른 걸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위협 상황에 예민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위협적이냐 아니냐, 위협적인 상황이냐 아니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 쉽게 싸우게 되고 사재기를, 다행히도 우리나라 참 이렇게 저희 한국 국민들이 그런 사재기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느끼게 되는데, 이 위협적이다, 생명이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재기도 늘어나게 되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래서 싸우든지 도망간 이 태세를 늘 취하게 된다는 거죠. 고립되어 지내는 아이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게임 속으로 이렇게 빠져들게 되고, 사실은 초기에 학교를 안 가려고 해서 좋은데 점점 정말 친구들하고 이제 만나는 것 자체를, 그래서 지금 상담에 의뢰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학교를 이제는 아예 안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이중의 고통을 또 겪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설명하면, 그런 위협적인 상황에서 우리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잠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극이, 이제 코로나라는 자극이 오게 되면 초기에 평가가 일어납니다. 이때 평가는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확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하냐 위협적이냐, 이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 밤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시골에서 밤길을 가면 그 몸에 깜깜해요, 그죠? 그래서 얕은 불빛인데 굉장히 깜깜한데, 만약에 내 앞에 검은 막대기가 하나, 물체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때는 이것이 안전한가 아닌가부터 먼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뱀인가 막대기인가라고 이렇게 그걸 살펴보려고 그러면 이미 물려서 죽게 되겠죠. 그래서 이 위협 상황의 첫 번째 평가는 안전한지 아닌지를 먼저 평가를 하게 돼서 몸을 움츠리게 되는 어떤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초반에 우리는 이 안전한가 아닌가라는 이 정보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저번에 그런 기억 나나요? 코로나 서로 얼굴만 마주봐도 전파가 된다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 길 가다가 퍽 쓰러지더라,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이게 위협적이구나, 이런 걸 우리를 평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한테 이 사소한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놀라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우리가 힘들었다는 걸, 이 사람한테는 그 상황이 굉장히 위협적이고 두렵다는 걸 우리가 공감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 다음에 사실은 이런 위협적이라고 느끼면 몸이 움츠려들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반응이 일어나서 도망을 가야 될지 싸워야 될지 이런 이 몸의 태세를 되는데, 이때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작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재평가가 일어나는데, 이때 재평가가 이제 조금 더 정확해지는 평가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너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가 아니라 굉장히 두렵고 힘들었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이 재평가에는 각자 다른 경험, 내가 경험한 것, 주변의 자극이 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사실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어떤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는 위험하다. 아니네, 우리가 대비만 하면 잘할 수 있네. 감염되면 안 돼. 백신이 굉장히 중요해. 아니야, 그 백신 절대로 맞으면 안 돼. 이런 우리가 주변에 어떤 영향을, 건강한 영향을 받으면 받을수록 훨씬 더 정확하게 그걸 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평가 이후에 우리는 그 평가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백신을 맞아야 된다 그러면 가서 이렇게 맞게 되고, 아니라 그러면 사실은 그 백신이 아니라는 그런 거에 계속 그냥 이렇게 쫓아가서 유튜브에 그런 걸 계속 그런 행동을 이렇게 듣게 되면서 점점 강화가 되고, 그래서 단절을 시도하거나 분노를 하거나 회피를 하거나, 이거는 지금 우리가 운동이 필요하다는 그런 걸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면 운동도 하고, 실제로 코로나 시대에 두려움에 떨기도 하지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냐에 따라서 미래를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자기 하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듬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늘어가게 됩니다. 사실 저는 온누리 교회에서 이런 코로나 초반부터 굉장히 안전하게 우리가 갈 수 있게 정말 이렇게 인도를 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 제 아내한테 그 부분에서 살짝 물어봤더니 정말 지도부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안정감을 준 것 같다. 정확하게 이렇게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그 안전을 먼저 이렇게 고려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코로나를 이겨나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이 상황은 두렵고 죽음과 연관될 정도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어떤 정보가 건강하게 오냐에 따라서 이 부분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정확하게 우리가 정보를 주고 이때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뒤에 음모가 어떻다 이 부분보다는 사실이 어떻다라고 알려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를 또 시기적으로 이길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지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처하는 고리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위협적인 상황이 되면 슬라이드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위협적인 상황이 되면 신체적인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때 신체적으로 내가 조여들고 하기 때문에 극도의 두려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든지 불안해하든지 이런 게 나게 되고 그때 우리가 계속 여기에 계속 있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평가가 일어나고 그러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이런 반응들이 지속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이것이 바로 내가 대처 방식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가 아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얘가 점점 얘기하는 걸 싫어해요. 얘기하면 야단 맞을 것 같아요.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이 아이는 나중에 이게 반복이 계속되게 되면 어려운 상황에서는 피하게 되는 이런 대처 방식을 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그 아이가 느끼는 두려움, 신체적인 반응이 뭔지 이런 걸 우리가 물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에 잠깐 초점을 이렇게 맞춰서 보면 좋겠습니다. 관계는 회복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갈등이나 위협이나 어떤 심각한 사건, 고통, 재난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이런 트라우마가 벌어질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다가가서 이걸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파병, 군대를 이렇게 보내기도 했고요. 지구 반대편에 지진으로 힘들어할 때도 그런 트라우마가 되는 위협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도움의 손길을 보내기도 했고 화재가 벌어진 곳에 여지없이 자원봉사자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태안에 기름 유출이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그 부분을 회복하려고 했고 차가 뒤집히면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같이 손을 보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움의 손길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위기 상황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인간이 위기에 대처하는 이 방식을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관계가 가진 회복력을 이렇게 마비시키게 된 거죠. 심한 불안을 유발하고 경계심을 두고 거리를 두라는 얘기는 점점 우리한테 자극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소통의 문제는 또 우리한테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 사실 공감을 필요한 제가 상담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분 장애를 겪게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만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눈이라는 것은 큰 감정, 굉장히 두렵거나 굉장히 즐겁거나 이런 큰 감정에 있어서는 눈이 그 부분을 반영을 하지만 일상에 일어나는 잔잔하게 공감을 하고 그 사람 마음을 알아줄 때 느껴지는 이 근육은 사실은 얼굴 주위에 있는 이 근육을 통해서 공감이 전달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막히게 됨으로 인해서 서로 따뜻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전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로 간의 친밀감이 인생의 어떤 삶을 풍성하게 하는데 그 부분을 막아버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은 누구한테나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이런 고통은 누구한테나 예외 없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혼자 겪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전달해야 되고 거리를 두기보다는 거리를 좁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다가가는, 그래서 깜깜한 밤길에
혼자 걸어가는 그 사람한테 우리가 같이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 불확실과 두려움을 벗어나는데 얼마나 큰 부분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기의 순간에 윈 코리아도 있지만 우리가 친구로서 이렇게 함께 동반함으로 인해서 윈윈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거리를 좁혀서 이렇게 극복하자는데 내성의 영역을 늘리자는 건데, 이 내성의 영역이라는 부분은 뭐냐 하면 내 생각과 감정을 같이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내성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껴지면 내 생각과 느낌, 분노, 화나는 걸 그 안에서 다 표현을 할 수 있고 감정을 그 안에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내성의 영역은 우리가 위기에 접하거나 불확실하거나 이런 굉장히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면 내성의 영역이 굉장히 좁아져서 어떤 위기가 닥치거나 내가 힘든 상황이 되게 되면, 분노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지 못하고 굉장히 폭발하거나 분노를 하거나 아니면 아래로 내려와서 위축돼서 그냥 무감각하게 지내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와줘야 될 부분이 이러한 분노와 공격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나한테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안정감을 주는 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러한 안정감이 생길 때 비로소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얘기를 안 하냐고 윽박지르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한테 왜 얘기하라고 이런 위협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사실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튀어나가거나 아니면 굉장히 위축돼 버리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힘들고 이렇게 그 불안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가 그럴 수 있다고, 너 그러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그리고 너가 힘들어서 그렇다라는 이런 그 사람에 대한 감정, 분노하고 숨게 되는 이 감정을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이 내성의 영역이 넓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부분은 우리 자녀들, 내 배우자, 우리 가족들, 우리 공동체들이 본인이 느끼는 감정, 생각을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는 것이 이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 상담은 안정감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변화를 시키는 곳이 아니고 표현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그 표현이 되어질 때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취약한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어느 아이가 자살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죄책감이 들어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미칠 것 같다면서 사람도 만나지 않고 어두운 커튼을 쳐놓고 우울하게 지내다가 상담을 하러 왔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식이 그렇게 됐는데 미치지 않는 사람이 그게 어디 어머니겠냐고. 미치지 않고 어떻게 이 시간을 견딜 수 있겠냐고. 미치고 우울하고 밥이 넘어가지 않는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냐고. 사랑하는 자식이 죽고 싶다며 고통을 겪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우울하고 슬퍼지는 것은 건강한 어머니의 반응이라고. 그래서 자식의 아픔을 느끼고 아파하는 엄마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엄마를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이 부인이 처음에 상담하러 왔을 때 자신의 얘기를 드러내는데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사실은 내가 겪는 그 부분이 이해를 받고 인정을 받을 때 비로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느끼는 걸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감의 힘이 이 내성의 영역을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게 된다는 거죠. 코로나 초기에 전문가 중에 한 분이 자기가 너무 손을 씻는다고 자꾸 이렇게 너무 예민하다고 그렇게 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랬을 때 제가 당연히 자주 씻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 아니겠냐고, 다른 사람한테 전파될까 봐 신경을 쓰는 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고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다시 연락을 이렇게 했을 때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덜 씻게 됐다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아픔, 이 부분이 인정받았을 때 연약한 부분이 네가 왜 연약하냐고 그러지 말라고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인정받았을 때 비로소 그 자리에서 그걸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관계를 유지해. 이 트라우마는 절망감을 갖게 하고요. 세상을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이렇게 채색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서 혼란을 유발하고 자아상을 이렇게 파괴해서 자존감도 낮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소중한 관계는 안정과 위안을 주고요. 소중한 관계는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관계는 정서를 조절하게 되고 통합된, 그래서 자아감을 이렇게 갖게 돼서 혼자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점점 소중한 관계를 통해서 가능해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중한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고 내 두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4가지 창을 만들어 보자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실제로 우리가 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사실 우울할 때 우리가 햇빛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이 계절이 가는 것도 느끼고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창을 내고 밖으로 나가고 이런 모임에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물론 방역에 대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햇볕 밖으로 나오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생활의 리듬을 갖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내 마음의 창을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 불확실하고 통제력을 상실하고 위협이 증가된 상황에서 우리의 뇌는 작동을 멈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통제하고 노력한 것처럼 결과가 잘 나오지를 않아요. 이때 자신을 비하하고 이게 우울증에 쉽게 빠지게 되는데,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활동을, 그런 내가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활동을 조금 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지금 한번 우리가 잠깐 같이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의 뇌는 여러분에게 지금 속삭이고 있습니다.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잠시 눈을 감아 볼까요? 우리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 잠시 눈을 감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신체,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는지 잠깐 생각하고 그냥 몸을 쭉 이완시켰으면, 늘어뜨렸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빼고 내 자신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내 감각을 느껴보고 손끝에 피가 흐르는 것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완을 시키게 되면 내한테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뇌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숨을 크게 들여 마셔보고요. 그리고 날숨을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뇌가 이렇게 속삭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다른 것보다 상황이 좋지 않아. 우선 안전하고 일을 버리기보다는 너한테 쉼도 필요한 거예요. 안 된다고 너무 자책하지 않아도 돼. 당연히 지금은 우울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어. 너 자신이 나약한 것도 무능한 것도 아니야. 너가 당장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너무 자책하지 않아도 돼. 불안하고 우울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 차분하게 자신을 다지고 힘을 갖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분노와 불안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기회도 다시 오고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의 시기에 우리의 뇌가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잠깐 눈을 떠주시겠어요? 우리의 관계의 창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이런 공동체에 나오고 같이 이렇게 만남의 창을 해야 되고요. 우리 다니엘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를 했듯이 이 믿음의 창을 넓히는 거. 아까 우리가 이 연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정말 빛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 시대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고, 우리한테 지금
여기에서 구원하고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빨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지만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군가한테 다가가서 위안을 받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에덴 동산이 다 좋았지만 혼자 사는 것이 가장 좋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해야 되는 인간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기대는 것이 건강한 것이고 나약한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나와야 되냐 하면 사랑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거죠. 관계만이. 그래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우리가 이렇게 두려운 시기에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랑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임에 나오고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야 되겠죠.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결해 주는 방식을 생각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위로하면서 그 다음에 붙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연합하는 것이 건강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롭고 힘들 때 그래서 좋은 양육자는 존 볼비 박사가 얘기했습니다. 좋은 양육자는 유머집을 외울 필요도 없고 많은 지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 미모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더라. 자녀들과 함께 있어주면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창조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감정을 매만져 주면서 늘 함께 있고 붙잡아 주겠다고 얘기를 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분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사람마다 어느 상황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이 달라요. 그런데 이 자신이 경험한 걸 누군가한테 얘기를 할 수 있거나 기록을 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분노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중독에서도 회복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가장 활용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경험한 걸 하나님께 아뢰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이런 우울한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친구도 되고 부모도 되고 산성도 되고 신랑도 되고 요새도 되고 안식처고 언제나 어디서나 만날 수 있고 오늘 아까 얘기했던 빛이 되시는 분이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이 있고 위로자가 되고 생명이고 창조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는 언제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이 거리를 두고 사실은 옆을 보면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지만 고개만 들어 올리면 항상 만날 수 있는 그 위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부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위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하는 그 자체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파워풀한 부분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강하게 결합될 때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인간의 독립은 누구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함께할 때 진정한 독립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자녀도 부모와 함께할 때 유치원을 가기 쉽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세상을 나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우리가 정말 누군가 함께 되고 한패가 된다는 것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감사드립니다.